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금요일 8시 30분 일본에서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일본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쇼킹 부동산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주택가격 바닥 시점 전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2023년 초가 가장 바닥이다. 기준금리가 가장 높은 시기에 늘어나는 입주 물량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가 붕괴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니다. 2024년 초가 주택가격 바닥일 것이다. 왜? 높은 기준금리에 장기화 이후 급격히 붕괴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더라. 일본이나 미국 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시나리오가 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다? 외부에서 커다란 금융위기가 닥쳐서 자산 가격이 일시에 무너지고 빠르게 반등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발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2011년에 발생한 유럽 연쇄 재정위기가 있습니다. 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부동산 바닥이 빨리 올까요? 경기 침체를 반영한 원자재 가격 급락과 소비 위축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짧은 시간 내에 유동성이 증발하며 부동산에 직격탄을 주게 됩니다.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물가, 저성장, 금융 불안정으로 파격적인 통화정책을 꺼내면서 위기가 수습되자마자 자산시장 과열이 발생한다는 부분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이 당시 금융위기 발생하자마자 한국과 미국은요, 기준금리를 급격히 낮추면서 위기에 대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 당시에는요, 음마아파트를 비롯한 강남 아파트가 30% 단기 급락을 했지만 위기 사태가 수습되자 저금리에 인해서 다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고 금융위기 이전 수준만큼 가격이 빠르게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2009년 하반기에는요,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 카드까지 꺼내들 정도였죠. 그동안 이런 위기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을 정리드렸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의 부활 가능성이 커졌다는 부분,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와 지방정부 부채, 과도한 기업 부채 등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노출되어 있는 국가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일본입니다. GDP 대비 무려 256%의 국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죠. 세 개 지역 모두 다 금리가 올라가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국가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유는 그 위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요. 10월 27일 있었던 ECB의 통화정책에서 자이언트 스텝 0.75% 금리를 올리게 됐습니다. 9%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계속해서 고금리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과거 재정위기가 다시 재발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나 그리스 모두 다 국채 금리가 빠르게 치솟고 있는데 이들 국가, 과거에 위기를 발생시켰던 국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고위험 국가의 부채가 더욱 늘어났다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재정 준칙을 엄격하게 지켰는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워낙 심각한 충격을 받으니까 이것이 재정 준칙이 좀 완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부채가 엄청 늘어났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부채는 늘어났는데 국채 금리가 치솟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중국과 일본은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물가가 다른 국가 대비 안정된 수치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중국이나 일본 정책 담당자는 물가가 이렇게 안정되길 간절히 빌 것이라고요. 자, 모두가 긴축을 할 때 완화적 통화 정책을 하면 발생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게다가 채권 가격도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더 높은 매력적인 금리를 제시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왜? 자국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부분이죠.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일본 엔화 가치 하락입니다. 9월 22일 날 일본은행이 24년 만에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엔화 약세를 막으려고 했고요. 10월 7일 날은요, 일본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폭으로 감소됐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에는요, 달러엔 환율이 150엔을 치솟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국채 가격도 낮아져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은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영국도 3.5%, 뭐 독일도 한 2%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일본의 국채 금리 봤더니 10년물 기준으로 0.24%입니다. 이게 양적 완화를 지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딱 YCC라 해서 일본 은행이 야 10년물 국채금리 2.5%그 이상 넘어가면 우리가 무조건 발권력 동원해서 다 사버릴 거야. 이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다른 국가 대비 낮은 금리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은행이 계속해서 시장에 개입하면서 채권을 사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완화적 통화 정책의 부작용에 중앙은행의 개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국 화폐 가치 하락과 채권 가격 하락에 일본 은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일본의 적극적인 개입에는요, 조건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 때나 중앙은행이 나설 수가 없더라. 이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건 결국에는 시중의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이거든요. 발권력을 동원해서 더 많은 돈을 푸는 것이 개입인데, 야 그러면은 더 많은 돈을 푼다는 것은 유동성을 확대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물가 불안을 야기시킬 수가 있는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낮게 유지되어야 되만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 은행은요, 물가 불안만 없다면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가능하다는 부분, 일본의 물가 안정 목표제는 전년 동월 대비 2%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안정된 물가 흐름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개입으로 시장을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지난 금요일 오전에 발표된 물가 지표는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일본 도쿄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3.4%를 기록했죠. 예측치 3.2%를 한참 뛰어넘었습니다. 40년 만에 최고 물가였어요. 이게 왜 충격적인 수치냐? 일본에서 소비세를 인상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의 부가세에 해당되는 그 당시에 2014년 4월에 3.1%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왜 도쿄 인플레이션이 중요할까요? 이 도쿄 인플레이션은요, 일본 전체 인플레이션의 선제지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최근에 일본 전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3.0%였어요. 그러면 도쿄 인플레이션이 3.4%를 기록했으니까 11월 또는 12월 일본 CPI가 더 치솟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일본은요, 여전히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부터 28일 한국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와 같은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초저금리 상황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서 나온 성명을 읽어보면 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 중인 경제를 확실히 지지하고 임금 상승을 동반한 안정적인 물가 상승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외에서 비용을 올리는 압력이 쇠퇴해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내년 물가 전망을 1.6%로 조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인 물가 불안이 아닐 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작년 7월에 제롬 파월 의장이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연준을 믿어달라고 호소를 했죠. 하지만 그로부터 5개월 뒤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니다는 걸 인정하고 긴축의 속도전을 선언하고요. 최근엔 아예 폴 볼커 전 의장까지 꺼내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물가 불안은 일시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일 쇼크 이후에 온 강력한 긴축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정 건전성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재정 건전성과 거리가 멀죠. GDP 대비 256%의 국가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본 정부는 또다시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해 30조 엔 규모의 종합 경제 대책을 마련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본의 경제 위기가 영국보다 훨씬 심각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중앙은행이 항복하는 순간 끝이라는 거죠.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자, 1년 예산의 25%를 국채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일본, 만약에 장기 금리가 3%만 돼도 일본 정부의 연간 이자 비용이 294조 원, 일본 세수의 절반을 넘게 돼버립니다. 만약에 이 정도까지 국채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에는 소비세를 현행 10%에서 20%까지 올려야 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지금 국가 채무가요, 태평양 전쟁 말기보다도 심각하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에 나서는 순간 이런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
부동산 시장이 이것에 단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심각한 부동산 침체가 시작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저희 쇼킹 부동산 서적 역전세 대란에 자세하게 적어두었습니다. 특히 많이 급락하는 지역 직접 찍었고요. 여러분들이 왜 용기를 내야 될지도 자세하게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